연방수사국 FBI가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리조트 마러라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다우니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현직 경찰관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운전 중 날아드는 총탄으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총격 원인 중 상당수는 보복 운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교통단속 티켓이 아시안 인종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북가주의 한 카운티 정부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19개 자동차 브랜드를 대상으로 차량 결함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운전자 안전에 위협이 발견돼 강제 리콜 경고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3천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고 세계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2,800억 달러, 우리 돈 360조 원을 투자하는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 건립과 연구,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Today I'm signing the law, the Chips and Science Act, a once-in-a-generation investment in America itself, a law that the American people can be proud of. 미국의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이 1990년대 초 30%에서 지금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며 이제 미국이 돌아왔다. 점유율 복원에 나설 거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겪었던 반도체 공급난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군사 안보 차원의 전략적 목적으로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 미국이 뒤집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It's no wonde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ctively lobbied U.S. business against this bill. The United States must lead the world in the production of these advanced chips. 미국은 지난달 말 일본과 차세대 반도체 공동 개발을 약속하고 한국, 일본, 타이완과의 이른바 칩포 동맹 추진 속도를 높이는 등 우호국과의 반도체 협력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업계 일각에선 당장 중국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제쳐야 한다는 미국 의회와 정부의 목표는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발이 거세지며 정치적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 홍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플로리다 판비치에 있는 마러라고가 FBI 요원에게 급습당했다며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민주당들의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고 없이 내 집을 급습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공격은 파탄난 제3세계 국가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를 검찰의 위법행위, 사법제도의 무기화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압수수색을 할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트럼프타워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FBI와 법무부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CNN은 이번 압수수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 마러라고 저택으로 가져간 자료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보인다 전했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020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이듬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에 연루된 혐의이고 두 번째는 기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회 난입 사건 개입 혐의를 조사 중인 연방하원특별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받은 친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후임에게 남긴 편지 등 15박스 분량의 비밀 문건을 국립기록문서관리청이 아닌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갔음을 지난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올 1월 기밀 문서를 국립문서보관소에 반환했으나 대통령 재임 시절 기밀 문서를 임의로 훼손, 파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회수된 자료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등 외국 정상과의 편지와 메모가 포함되었다며 이 외에도 그는 국가기밀로 표시된 문서나 브리핑 자료, 편지, 일정표 등을 찢어 던지는 등 수시로 훼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법은 기밀 자료를 훼손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면 최고 5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은 미국에서 이례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범죄 의혹에 대해 당국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오늘 아침 파사데나의 한 대형 약국에 흉기를 든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용의자는 특수기동대가 출동한 끝에 제압됐습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 6시 40분 파사데나에 자리한 CVS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흉기를 든 괴한이 매장에 난입했고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CVS 안에서 대치극을 벌이던 용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특수기동대와 장갑차를 출동시켜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는 흉기를 사용한 폭행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면서 수상한 사람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우니의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직 경관이 사망했는데 경찰은 사라진 용의자의 신원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경 다우니 12,000블럭 레이크우드 블루버드 지역의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총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고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남성은 결국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오늘 숨진 피해자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26살의 몬터레이 파크 경찰서 소속 가르디엘 솔로리오 경관으로 비번이었던 어제 쇼핑센터 내 피트니스 체육관에 갔다 나오는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이 된 지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신입 경관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He survived by his mom, dad, brothers, sisters, and fiance. His family wanted me to share that he was proud of being a police officer and serving his community. 현재 온라인에서는 젊은 경관을 향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고펀드미에는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기금 모금도 시작됐습니다. 현재 사건은 관할 지역 다우니 경찰국과 몬터레이 파크 경찰국이 공조해 수사 중입니다. 쇼핑몰 주변 CCTV와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를 색출하고 있는데 아직 신원을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용의자가 1명 이상일 수도 있다고 밝혀 보복 또는 조직적인 계획 범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용의자를 색출하기 위한 주민들의 추가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우니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서 총격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격의 원인 중 상당수가 보복 운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모두 411건입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집계된 210건에 비해 96%, 무려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고속도로 총격 사건의 25% 상당은 보복 운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어 결국 총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전체 총격 사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CHP는 고속도로에서 시비가 붙어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경우 2차, 3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억제하기 위해 $10,000,000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보안 카메라를 늘리고 순찰 인력을 증원하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을 저지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교통단속 티켓이 아시안 인종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북가주의 한 카운티 정부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오리건주와 맞닿은 북가주 시스키유 카운티 정부가 아시안 주민들에 의해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시스키유 카운티와 셰리프국이 주로 아시안 인종들에게 교통범칙금 납부를 강요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입니다. 실제로 시스키유 카운티의 전체 인구 가운데 아시안 비율은 2.4%에 불과한데 지난해 교통단속 검문에 걸린 운전자의 28%가 아시안 운전자였습니다. 다른 인종에 비해 12배나 더 많이 교통단속 검문을 당한 셈입니다. 여기에 아시안 운전자들은 교통단속에서 멈춰 세워진 뒤에 차량 수색도 더 많이 당했는데 차량 수색을 받는 비율이 백인 운전자들보다 25배 더 많았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아시안 주민들은 교통단속 검문이 밤보다는 얼굴이 더 잘 보이는 낮에 주로 이뤄졌다며 특정 인종을 노린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19개 자동차 브랜드를 대상으로 결함을 조사한 결과 탑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수의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대규모 리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생산된 아우디 Q8과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제조된 Q7 차량 5만 대에서 연료 펌프 문제가 발견돼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2016년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에서는 조수석 에어백 오작동 문제가, 2022년식 아우디 A3와 S3 모델에서는 안전벨트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BMW의 2022년과 2023년형 전기차 i4 모델과 iX 모델에서는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 드물지만 열 폭주 현상 때문에 운전자가 부상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요타의 2022년형 RAV4 차량 6만 대는 조수석 조립과 승객 감지 센서에 결함이 발견됐고, 2022년과 2023년형 타코마에서는 유아용 카시트 고정고리에 개별 용접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포드의 2022년형 F53 스트라이프드 세시와 F59 스트라이브드 세시에서는 스티어링 휠 부착 볼트 문제로 스티어링이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닛산 차량에서는 후방 카메라 오작동으로 후진하다가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MC의 허머와 경량 트럭 전기차 모델에서는 고압 배터리 커넥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거리 수송용 트럭인 캐너스와 피터빌트 트럭 20여 개의 모델 4만 7천여 대에서는 심각한 조향장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혼다, 현대 등도 포함되어 있다며 웹사이트를 통해 리콜 경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특정 차량 소유주는 즉시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 무료로 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실업수당 지급을 고의적으로 거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류 미비 등이 이유인데 상당수의 신청자가 적절한 시기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정부 법률연구기관 입법분석 사무실 조사 결과 팬데믹 기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실업수당 신청자의 절반에 해당되는 600만 명에게 수당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40만 명에게는 아예 지급이 거절됐는데 거절의 내부 이유는 굳이 서둘러 실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급이 거절된 사람들 가운데 20만 명은 항소 과정을 거쳐 80%가 승소했습니다. 이는 항소하지 않은 많은 근로자들이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입법분석 사무실은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실직한 뒤 가장 빨리 파산할 수 있는 두 번째 주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역보다 높은 생활 물가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비영리기관 컨슈머 어페어스가 전국민 저축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저축액은 9,647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금은 캘리포니아 주민이 하루 평균 150달러를 지출했을 경우 64일 만에 소진되는 금액입니다. 전국 평균인 91일에 비해 한 달 가까이 짧고 60일 만에 소진돼 가장 빠른 주로 조사된 하와이주와 비교해도 이틀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직 후 2개월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파산을 면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반면 저축한 자금으로 가장 오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은 평균 109일을 나타낸 와이오밍주와 아칸소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뉴요크의 대형 상수도 본관이 파손됐습니다. 뉴요크시는 도시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6시경 뉴저지 뉴어크와 벨르빌 지역 사이를 지나는 42인치 규모의 주요 대형 상수도관이 파손됐습니다. 도로 밑에서 막대한 양의 물이 뿜어져 나와 일대를 덮쳤습니다. 이번 범람 사태에 피해를 받는 주민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뉴요크시에서만 약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웃인 벨르빌 타운에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급격하게 수압이 낮아지거나 수도 공급이 일시 중단되는 경험을 겪고 있으며 일부 도로는 통행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물이 나오더라도 꼭 끓여서 사용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봉사자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며 물병을 나눠주고 있으며 시 당국은 물이 필요한 거주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안내했습니다. 거주지 외에도 피해 여파는 막대합니다. 물이 집어삼킨 차량의 운전자는 간신히 빠져나와 생명을 건졌지만 차량은 물로 인해 도로가 주저앉아 생긴 싱크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뉴여크시는 여름학교 프로그램을 취소했으며 지역 병원들은 수술 일정과 외래 환자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뉴여크시는 성명에서 이번에 터진 대형 상수도 본관은 1880년도에 설치된 것이라며 현재 소방당국과 시정부 측이 협력하여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타운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추가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수리 작업이 언제 완료될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현재 뉴여크시의 비상관리사무소는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웃 타운으로부터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백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폭염주의보를 내리고 야외 활동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남가주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100도가 넘는 고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LA 북쪽 밸리 지역의 경우 오늘부터 12일까지 100도를 넘나드는 고온이 이어질 전망이며 샌퍼란도 밸리와 샌가브리엘 밸리는 최대 105도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 같은 무더위가 이번 한 주 동안 이어질 예정이라며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100도를 넘는 폭염 속 야외 활동을 이어갈 경우 열사병 증세를 보일 수 있다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7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100 상당의 대학저축 계좌를 개설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학 진학 동료를 위한 학자금 지원 적금 계좌인 칼키즈 프로그램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저소득층 학생은 최대 $1,5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프로그램 적용 첫 해에만 약 340만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45만 명의 신생아가 적금 계좌를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적금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인출이 불가능하며 대학 진학 시 학비로 처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고 인명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사망자만 9명으로 집계됐고 빗물에 휩쓸려 실종된 사람도 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이세연 기자입니다. 그젯밤 35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서울 서초구 일대. 차들이 멈춰서고 뒤엉킬 정도로 거센 물살이 도로를 휩쓸었습니다. 차들이 진입을 해서 시동이 꺼져가지고 엉켜서 완전히 교통은 마비됐고. 이러다 보니 인근 건물에서도 침수가 속출했습니다. 지하 4층까지 물이 들어찬 이 상가에선 시민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들어갔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물을 퍼내는 데만 사나흘 걸릴 것으로 보여 수색 구조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망도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공장 근처에서 일어난 산사태가 직원 기숙사로 쓰이던 컨테이너를 덮쳤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매몰돼 숨졌습니다. 즐겁게 같이 웃으면서 일하고 있었는데 자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신 것 같아서.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전기에 노출돼 숨지기도 했습니다. 작업 도중 나무 사이에 걸린 전선을 접촉해 감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청에서 한 10명 오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나무도 자르고 이 사람이 오고 저 사람이 오고 그랬어요. 시간당 100mm 호우가 쏟아진 경기도 광주에선 쏟아진 토사가 버스 정류장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렸습니다. 차를 기다리던 시민 한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반지하 주택에 살던 주민들이 불어난 물에 갇혀 숨졌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한국도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5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신민의 기자입니다. 첫 확진일 45일 뒤 또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코로나19 재감염 추정 사례로 분류합니다. 7월 넷째 주 기준 재감염 추정 사례는 전체 확진자의 5.43%,
한 주 전보단 비율이 소폭 줄었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재감염 추정 사례는 14만 2천 명을 넘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변이의 우세화,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 면역 또는 백신 면역의 효과 감소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15만 명 안팎에서 이번 유행의 정점이 지날 것으로 예측했던 방역당국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9만 7천여 명. 아직 정부가 예측한 정점엔 이르지 않은 겁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지나면 증가폭은 더 가팔라질 수 있는 상황. 위중증 환자 수는 364명으로 약 3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확진 과정에 들어오지 않는 감염자들을 고려를 하면은 여전히 많은 환자가 생기고 있고 이제 이런 숨겨져 있는 확진자까지 포함해서 중환자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방역당국은 특히 지역의 병상 상황을 고려해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높음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94만 2천 명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